자, 이번 시간에는 14회, 2016년도에 있었던 14회 1교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내면화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인문의 영역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인문의 영역에서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이 커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세 개의 영역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인간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 발달이에요. 인간 발달은 일정한 순서를 가진다. 그렇죠? 자, 한번 교재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인간의 성장 발달은 상호작용성이 있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성이 있죠?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성을 가진다. 꾸준히 죽을 때까지 커가잖아요. 신체적 측면은 엔트로피가 진행되지만 심리적, 정의적 측면은 꾸준히 늙을 때까지 넓은 배려, 깊은 지식으로 커가면서 상계시키고도 인간은 계속 커가는 거죠. 늙을 때까지 커갑니다. 연속성. 세 번째,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분화, 통합성을 갖지요.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가 되고 나중에 커가면서 이렇게 어른이 될 때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 정서적, 지적 이런 영역들 믹서되어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분화, 통합성을 갖는다. 그리고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일정 방향성을 가진다. 특히 개별적인 게 잘 나온다고 그랬지요. 일정 방향성. 모든 인간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상부에서 하부로,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모든 인간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커갑니다. 또 그러면 모든 인간은 개인차가 있지요. 또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현 곤란성을 갖습니다. 지금 아마 선생님들도 이 순간에 어떤 꼬마가 알래스카에서 태어났고 어디 소말리에서 태어났고 어디 뉴욕에서 태어났고 했을 때 그 애들의 성장 과정을 3, 4년 정도는 뭐 볼 일도 없지만 아마 다 결혼을 해보셨던 안 했던 간에 다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5살 먹고 6살 먹고 20살 먹고 30살 먹고 어떤 방향으로 커갈지는 예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언이 곤란하다. 또 모든 인간은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결정적 시기라고 하죠. 결정적 시기. 모든 그야말로 이성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적 시기가 비약적,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할 때 우리의 어른들의 미친 것들이 공부나 하지 무슨 뭐 이렇게 연애 온다고 막 연애질 한다고 이렇게 혼을 내버리면 사랑은 해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을 해버리면 사랑이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 결정적 시기가 있다. 또 뭐 적기성, 기초성, 또 누적성, 불가역성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성장 발달의 원리나 특징을 정리를 했던 겁니다. 교재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자, 인간은 일정 방향성을 가지면서 문제는 일정한 이게 순서, 바로 일정 방향성을 말하죠. 일정 방향성을 순서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전생에 걸쳐 일어난다. 그렇죠?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은 전생에 걸쳐. 특히 전생에 걸친 발달 과정을 정리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의 성장 발달을 전생에 걸쳐 정리한 사람은 에릭슨과 융 두 사람이 있죠. 에릭슨은 신자, 죽음자, 친생자 이렇게 8개의 단계로 성격 발달을 설명을 했고 융은 어른만 가지고 3단계로 나오다 아래는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하나로 묶고 청소년기까지는 그리고 성인기를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되 중년기를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꽃으로 봤던 것이 융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전부 청소년기까지만 설명하고 말았죠. 발달은 특수활동 내에서 전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일정 방향성, 순서성을 가지면서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일반 기능에서 세부 기능으로 이렇게 발달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활동에서 세부 특수 기능으로 발달해 갑니다. 이건 바뀌어져 있는 거지요. 인간 발달을 이해하는 데 사회환경은 필수적 요인입니다. 발달은 환경 속의 인간의 맥락으로 이해돼야 된다. 오늘날 환경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3번 바뀌어져 있다.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 발달 이론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설 때 아이고 이 5살 꼬마는 뭘 원하겠다. want, 요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서 그러나 얘가 이걸 요구하지만 얘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있겠다. 니드, 욕구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애가 뭘 원한다고 해도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 엄마와 같은 자녀에 대한 전문가는 걔가 필요한 것, 니드를 줘야 되는 것이지 원하는 걸 준다고 밥도 안 주고 계속 아이스크림만 줘버리면 사랑한다는 의미가 걔를 죽여버리는 결과가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클라이언트의 사회 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가 더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아니죠. 생물학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유전과 환경. 물론 이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임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다 인정을 하죠. 그러나 환경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감히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거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뭐 당연히 2번이겠군요. 사회복지사가 파악해야 될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을 사정할 수 있게 해준다. 또 발달가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 좋습니다. 뭐 답은 당연히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체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체계 우리가 그냥 환경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는 인적, 물적 이런 환경들 또 자연환경, 인문환경 또 인문환경은 사회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쭉 있는데 문제를 안 가져오셨나요? 예. 자, 그런데 보시면 거기 보시면 3번에 인간 행동은 단일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 행동이 어떻게 단일 체계가 되겠어? 수없이 많은 우리가 상위 체계라고 부르지만 수없이 많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을 거예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복합 체계지요. 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인간 행동을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단선적 관점으로 얘기한다? 아니죠. 옛날에는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것 다음에 이것 오고 이러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직선으로 화살표를 줬지만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순환적 과정으로 인간을 봅니다. 인간 행동은 체계 간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 그러죠. 인간 행동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체계의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것도 순환론적 입장으로 같이 설명도 하겠지만 어쨌든 특히 가족 체계를 보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가 아프면 그 아픔은 전 가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한 전 가족의 변화는 또 다른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미치지 않는다가 아주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시체계는 인간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 친구, 환경을 말한다. 자, 이것은 생태체계 이론에서 설명이 된 거네요. 브롬펜, 브레너가 제시했던 생태체계 이론. 미시체계, 중간체계, 요체계, 그리고 거시체계. 근자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체계는 역시 요체계이죠. 엑소가 있었으니까 엑소가 이제 가족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은 미시체계라고 그러죠. 미시체계. 그래서 거시체계는 모든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최상위의 포괄적 체계를 거시체계라고 합니다. 보통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뭐 여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이론은 집단 무의식은 단답형 무의식 이렇게 착한 문제만 나온다면 매주 한 번씩 읽어볼만 하죠. 이렇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에 집단 무의식은 융이 나오는 거죠. 융의 분석 심리. 여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그러면은 본능, 충동 이렇게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 또 그런가 하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 원초와 자아, 초자아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고 메슬로우의 자아 실현 이론에서는 욕구 5단계선 또 자아 실현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융의 분석 심리 뭐 융은 할 말 많죠. 융의 단어를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집단 무의식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양향설 인간의 성격을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양향설 또 인간의 성에는 밖으로 드러난 역할 고정관념만 있는 거예요.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는 또 다른 성이 잠재되어 있다. 아니마, 아니무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해 있는 여성성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 또 밖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나, 페르소나. 또 그러면 긍정적 측면이든 부정적 측면에 대해 일반적인 나와 정반대되는 나,
숨어있는 일반적인 나와는 정반대되는 나, 그림자, 음연이라고 하는 섀도우, 이런 단어들이 융의 이론이 되겠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단어가 핵심적인 거예요. 동화와 조절과 평형과 스키마, 이런 단어들이 바로 여기 나오고, 뭐 또 단계 아시죠? 전조작기,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런 단어들. 로저스, 제3의 심리학, 인본주의, 완전 기능인, 이런 단어들이 떠올려 쓴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스키너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으로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설 아니겠습니까? 조작적 조건화. 행동주의 심리학은 나중에 사회복지 실천 이론에서 행동 수정 이론으로 실천 모델로 등장을 하는데 뭘 가지고 연구를 해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또는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해요. 보이지 않는 생각이 어떠니, 신념이 어떠니, 가치관이 어떠니, 뭐 인지가 어떠니 이런 건 전면되죠. 전면. 인간 행동은 내적 동기에 의해서 강화된다고 본다. 여기 이것은 내적 동기에 의해서 강화된다고 보는 것은 프로이드의 이론이라든지 또는 피아제의 인지 이론이라든지 또는 뭐 인지행동 이론이라든지 생각이 잘못되어서 문제 생긴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저기 뭐냐면 내적 세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론들이 있고, 스키너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조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중시한다. 이것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을 말해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을 강조한다. 바로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죠. 환경이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은 달라진다. 근데 행동주의 심리학의 입장으로 본다면 어떤 멍석 위에 내 자녀를 올려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환경, 이건 행동주의. 자기 효율성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효율성은 반두라,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러죠. 자기 효능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자기 조절, 자기 규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변두라죠. 그래서 자기 강화, 자기 조절이나 자기 규제,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효능감. 이건 좀 반두라의 용어가 되겠어요. 뭐 여기서 받는 것은 행동주의니까 행동주의가 2번, 3번 나왔는데 2번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이고 3번은 포괄적 행동주의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보통 실제로 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하니까. 다음에 절대론. 행동주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 라고 주장하거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환경 자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행동을 변화하고 누구나 그래서 원리 원칙이나 법칙을 강조해요. 그래서 절대론이라고. 또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한 결정론. 뭐에 의한 결정론? 환경 결정론. 환경 결정론을 다른 말로 학습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적극적 교육도 있지만, 그렇죠? 적극적 교육도 있지만 타산지석인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그걸 보고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 저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소극적 교육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적극적으로 나서든 환경이 가만히 있든지 간에 결국에 환경 결정론은 학습 이론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조금씩. 그래서 점진적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자론 또는 요소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학습은 행동에 대한 조금씩 변하지 한순간에 달통하듯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6번 보시죠. 6번. 피아제의 인지발달에서 전 조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피아제의 발달 단계 4단계는 아시죠? 감각 동작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여기 나오는 전 조작기는 우리가 학교 단계로 본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를 통합한 한 2살부터 7살까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단계를 설명하는데, 그걸 생애 주기로, 발달 주기로 이렇게 본다면, 주기로 간다면 걸음마기와 학령 전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전조잡기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문제를 안 보더라도 가장 큰 특징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물알론적 사고 또는 애니미즘적 사고. 우리가 애니미즘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화영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햇님도 빵긋, 달님도 빵긋, 토마스 기차도 이야기하고 다 나무그루터기도 이야기하고 트롯도 이야기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알론적 사고. 또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사람 중에 자기 중심이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인공론적 사고. 또 그런가 하면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실력론적 사고.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또 어린 시절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 하나에 필이 꽂히면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해. 밥 먹다가 갑자기 만화에 지금 수저를 움직여. 이쪽으로 가는데 입은 이쪽에 있어 막. 텔레비전에 빠져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심화, 집중화. 그런가 하면 생각을 되돌리지를 못해요. 비가역성. 특히 이 자기중심성, 중심화, 비가역성은 논리적 사고로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그래서 전조잡기는 어떤 사고를 한다? 직관적 사고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직관적 사고. 자, 봅니다. 자율적 도덕성이 나타난다.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초등학교 단계 7살 아니면 10살 정도는 넘어야 됩니다. 피아제도 도덕성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데 타율적 도덕성 발달과 자율적 도덕성 발달을 설명하거든요. 단계로 두 개 단계로 하는데 자율적 스스로 이끌어가는 단계는 적어도 초등학교 아무리 빨라도 7살은 넘어야 되고 아니면 10살은 돼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유치원 단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타율적 도덕성이 되겠어요. 보존 개념은 언제 나오죠? 불변성의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의 대표적 특징이잖아요. 그것이 획득되지 않습니다. 불변성의 개념. 꿈이 현실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렇죠? 실험론적 사고, 상징적 사고 능력이 발달한다. 그래서 상징적 사고가 능력이 발달한다. 사방도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신의 관점과 상이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기중심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해서는 양쪽 다리가 다 걸쳐져 있습니다만 1번은 워낙 적나라하게 틀려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면 에릭슨 이론과 주요 개념, 에릭슨 이론의 주요 개념과 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설명은 어쨌든 간에 전이란 말은 역전이는 누구 용어겠어요? 우선적으로 프로이드. 전이 역전이나 전이 개념도 잘 나오고 역전이 개념도 잘 나오는 문제지요. 그 개념 보시고 창조적 자기, 창조적 자아는 아들러죠. 아들러. 인간의 성장 발달이나 인간의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력이다. 창조적인 힘이다. 그것이 발현된 것을 창조적 자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자기, 창조적 자아는 바로 애들러의 이론이 되겠어요. 페르소나, 융. 집단무의식, 융. 다음에 점성의 원리, 에릭슨. 이렇게 되겠죠. 점성. 여기 누구야? 문제. 에릭슨이니까 뒤에 볼 것 말 것도 없고 당연히 에릭슨의 단어를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에릭슨의 단어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심리 사회 이론. 또 이드보다는 자아를 강조했다고 해서 자아 이론. 또 양극 이론. 성격의 발달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대비를 통해서 때문에 양극 이론. 또 그런가 하면 점성의 원리. 누적성이라고 그러죠.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로 건너뛰는 법은 없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에 의해서 전 단계를 기초로 한 단계 이렇게 발달해 간다. 에릭슨의 점성의 원리. 또 심리, 사회적 위기의 극복. 자, 성격 발달을 프로이드는 뭘로 봤죠? 성격 발달은 리비도의 위치 변화라고 봤죠. 입에서 항근으로, 함근에서 남근으로 이렇게 리비도 위치 변화에 따라서 성격이 5단계로 발달한다고 봤는데 에릭슨은 어떻게 성격이 발달한다? 심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성격이 발달한다고 봤어요. 심리, 사회적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 좋고. 다음에 8번 보시죠. 반두랑.
반두라의 모방. 어떤 반두라의 이론, 사유학습을 보면 반두라는 행동주의 심리학자인데 인지 영역의 개입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인지적 행동주의. 대리 경험에 의한 학습을 말한다. 그렇죠? 반두라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이나 모방함으로써, 관찰이라는 것은 행동은 다른 사람이지만 그걸 통해서 내 학습도 되잖아요. 다음에 조작적 조건화, 이 말 나오는 순간 스키너. 다음에 시연, 시연이 뭐야? 모방이지요. 모방. 다음에 각 단계마다 칭찬을 해주는 효과죠. 함정은 4번에 있네요. 반두라의 이론을 전개하다 보면 강화 요인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제한다는 말을 너무 싸납게 해석하지 마시고 강화가 없어도 학습은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세상에 강화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어느 누구나 인정하지만 반두라는 그것도 인정하지만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강화가 없어도 학습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은 심리학적 방법이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쉽고 가까운 것부터 점차 어렵고 먼 쪽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는 것이 학습 효과가 높다는 의견은 모든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고,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 스키너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에 9번 문제 보세요. 로저스의 완전 기능인의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로저스나 메슬로와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궁극적인 목적이나 이상적 인간을 자아 실현이라고 봤어요. 그 자아 실현을 표현할 적에 로저스는 완전 기능인이라고 표현했고, 메슬로우는 바로 그것을 그냥 욕구 5단계대로 최상위에 있는 것처럼 자아 실현인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거기 보면은 자아 실현인의 5개의 특징. 첫 번째가 경험에 대한 개방성. 경험에 나는 못해, 나는 싫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험도 받아들일 태세가 되지. 경험에 대한 개방성. 다음에 두 번째가 실존적인 삶.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세 번째가. 타인에 대한 신뢰 아닙니다. 말은 좋지만은 여기에는 맞지 않아요. 다음에 네 번째, 어떠한 굴레에서도 자유라고 홀가분한 자유, 그리고 창조성 또는 창의성, 이렇게 완전 기능의 5대 특징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유, 창의성, 이렇게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면 성격 이론과 학자와 개념의 연결이 옳은 것은 분석심리, 융의 그냥 고유는 가지고 융의 분석심리. 도식은 누구 말이에요? 도식? 스키마를 말하는데 피아제가 나와야 되겠죠. 도식은 피아제입니다. 피아제. 그다음에 인본주의 로저스와 메슬로우가 있는데 결핍의 동기.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크게 대별을 할 적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까지는 뭔가 모자라, 약간 모자라 2% 부족한 결핍의 욕구라고 했고, 자신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라고 표현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메슬로우는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되 하위 4단계는 합쳐서 결핍의 욕구, 자신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라고 했는데, 바로 결핍의 욕구를 다른 출제위원은 뭐라고 표현한다? 결핍의 욕구를 다른 출제위원은 결핍의 욕구를 생존의 욕구라고 합니다. 생존의 욕구. 그에 비해서 자신의 욕구 또 성장의 욕구는 뭐라고 해요? 실존의 욕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핍의 욕구와 성장의 욕구, 또 생존의 욕구와 실존의 욕구,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러의 개인심리. 페르소나는 누가 쓰는 말이야? 융이 쓰는 말이죠. 아들러는 열등감이 나온다든지 출생순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러의 이론은 뭐 열등감, 무엇을 향한 추구 노력, 또는 생활 양식, 또 가상적 목표, 출생순위, 아까 나왔던 뭐 창조적 자아,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겠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아니마, 아니무스, 페르소나, 섀도우, 이런 단어들은 융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는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고, 여기 나오는 열등감은 아들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러로.
문제 안 가져오셨구나. 네, 저는 저번 시간에 참석을 못했어요. 아, 저번 시간에 나도 참석 못했었어. 문제를 하나 복사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다음에 11번에 보시면은, 10번은 그냥 넘어가 되겠지. 이렇게 단어 이렇게 끄집어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11번 넘어가시죠. 자, 11번에 보시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을 오는 것.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 인본주의 심리학자로서 욕구 5단계서를 제시를 했는데, 클라이언트의 문제행동 수정에 유용하다. 문제행동 수정은 1970년에 토마스가 제시했던 행동수정 이론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 사정에 유용하다. 바로 욕구 사정이 이게 좋죠. 욕구 사정. 자, 여러분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를 한번 제가 물어봤었죠. 어떤 욕구를? 설마 생리적 욕구 때문에 고병가들을 만나러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누가 스토커가 쫓아다녀도 무서워서 이 8층까지 올라오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뭐 때문에 왔을까? 최소한 소속 계정의 욕구. 다들 1급인데 나만 2급인데 존중하면서, 그래서 소속 계정도 있으면서 한편으로서는 내가 존경받겠자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무시받는 듯한 느낌을 갖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이런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위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은 나도 1급이야라고 이렇게 자부심은 여러분들 때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또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가슴을 뛰게 했는가 이렇게. 그다음에 중년기 이후에 발생하는 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노화 현상. 어떤 중년기란 말은 유행이 정확하죠. 유행이. 노화 현상은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갖는 데 유용하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우리는 포지티브 리가드라고 영어를 이렇게 써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을 강조하는 수용, 공감적 이해, 일치 이 3요소를 주장하는 것은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또는 우리말로 한다면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수용,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생애 발달 단계를 사정하고 개입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이것은 다 모든 생애 발달 단계를 주장했던 사람들. 프로이드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애 발달 단계를 했는데 전생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에릭슨으로 들어갔겠지만 너희들은 여기서는 발달 단계를 주장한 사람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식, 스키마, 피아제. 그렇죠? 음영, 섀도우 이것은 콤플렉스나 음영이나 아니마나 아니무스나 페르소나나 이런 것들은 모두 융. 그 다음에 평형,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피아제. 그 다음에 행동, 조형, 행동, 조성. 이것도 이 자체로 또 출제될 수 있다고 했죠. 행동, 조형은 어떤 목표 행동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행동을 상당히 세분화해서 나눠놓고 한 단계 진행해서 목표 행동을 완성시켜가는 것을 쉐핑, 비헤비어라고 합니다. 행동 조형, 행동 조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키너의 이론이라든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이론이 되겠어요. 관찰학습은 당연히 관찰학습은 반두라의 것이 되겠지요. 13번에 보시면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생의 발달을 다루고 있다. 전생에 나오는 순간 에릭슨과 융 이렇게 들어볼 수 있죠. 에릭슨과 융. 발달 과정에서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기 대화를 우리가 독백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인지발달 이론에는 피아제가 있고 대표적으로 비고츠키 언어학자이면서 비고츠키가 있는데 양자는 언제나 이제 그 사회학으로는 대비를 합니다만 피아제는 인지발달론 그에 비해서 비고츠키라는 사람은 언어 발달론을 주장합니다. 피아제는 인지가 발달해야 언어도 발달한다고 보는 거예요. 인지가 발달해야. 그래서 인지 우선론. 그에 비해서 비고츠키는 언어가 발달하다 보면 인지도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사회 관계성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보다 잘난 애들을 만나게 한다거나 자기보다 나이가 있는 어른들을 만나게 해야 언어가 발달하고 그 언어 발달이 바로 지능 발달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비고츠키 이론인데 또 그것도 일리가 있죠. 특히 엄마들의 입장 보면 그런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 자기 어린이집, 유치원, 자기 또래들만 어울리게 오면은 대화 후 구조가 그 정도에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애는 별로 말이 없지만 둘째, 셋째 이것은 따발따발 하면 한데도 떠들고 다니면서 시끄럽지만 뒷단에는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비고츠키의 말이 되겠고,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글쎄, 이건 뭘까? 다음에 문화적, 사회경제적, 인종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했다? 아니지요. 프로이드도, 또 피아제도, 또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정리한 홀버그도, 또 스키너의 행동주의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 인간이라면 누구나 환경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야.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와 똑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인지가 발달하고 도덕성이 발달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획일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앞으로 미래의 인간도 그렇게 발달해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절대론적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피아제는 문화적 차이니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라면 옛날부터 앞으로도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들은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의 단계를 거쳐서 감각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청식적 조작기 과정을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해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퀼버그도 왜냐하면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전개한 퀼버그도 피아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은 성인의 직접적 가르침이 없어도 인지구조가 발달한다. 인지구조. 바로 이게 피아제의 이론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비고츠키는 잘난 사람이나 자기보다 지적구조가 높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지구조를 당겨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에릭슨,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연결 나왔네요. 자,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판서를 하면서 에릭슨의 발달 단계, 신자, 죽은 자, 신생자 8개 단계를 쭉 나열하되 거기에다가 프로이드의 5단계를 차례대로 나열해서 딱 붙였고,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를 4단계를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묶어서 전조작기로 넣으면서 이렇게 감각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이렇게 줄을 맞춰서 넣습니다. 그러면서 8단계를 지금도 선생님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생애주기를 가지고. 신자, 죽은 자, 신생자를 그야말로 영아기, 걸음마기, 학령전기, 유치원 단계, 그리고 학령기, 아동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8개 단계를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단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문제는 암기는 우리가 신자, 죽은 자, 신생자로 했지만 여기는 양기기는 다 비춰놨지. 근면성, 신자, 죽은 네 번째 단계니까 여기는 학령기, 초등학교 단계가 되겠어요. 이 단계는 프로이드의 단계로 본다면 잠복기가 되죠. 초등학교 단계는 성적 활력소는 거의 없고 또래끼리 어울려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 신자, 죽은 자, 친. 6번째 단계는 바로 성인 초기 청년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는 이미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에서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생식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 죽은 자, 신자, 세 번째 단계는 유치원 단계가 되겠네요.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 이 단계는 남근기가 되겠죠. 남근기.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성의 부모를 나의 걸로 여긴다는 콤플렉스가 등장을 하고, 오디푸스,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등장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단계에서는 슈퍼 에고가 분화가 되고, 또 그러면서 동일시의 감정도 터득하게 되는 단계가 되겠어요. 신자, 죽은 자,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는 학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프로이드의 두 번째 단계, 학문기. 답은 4번이 되겠고. 정체감 대 정체감 올라는 5번째 단계. 신자, 죽은 자, 자하 정체감 대 역할언니의 단계는 청소년 기의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기. 여기에 책이 얼마씩 나가지요? 책이? 아니, 저 문제집이, 기출문제집이 얼마나 가나? 응? 그 책 사셨습니까? 책을 사시면 책을 찢으시지요? 책을 찢으셔서. 순서가 안 맞더라고요. 지금 풀어주시는 거랑.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구나.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주역의 해설을 한번 보세요, 해설. 해설,
해설을 보시면 저는 해설을 다른 방법이 그 문제를 중심으로 좀 그 주변을 다 포괄하는 해설을 달거든요. 그래서 찢어서 갖고 다니시면 차를 타시거나 뭐 화장실을 가실 적에도 이렇게 어디다 쉽게 책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설사 없어도 해설만 가지고도 아마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졌는데 아빠가 2만 원만 하고 있다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해설을 가지고 다녀도 전부 제목을 다 달아놨거든요. 해설을 그래서 한번 내가 보니까 막 제 말 속도와 받아들이는 거 쓰는 시간 자체가 이게 도저히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시게요. 여기 문제가 있나? 자, 15번 보시죠. 아동기. 아동기는 초등학교 단계니까 자, 아동기를 에릭슨의 발달 단계와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와 피아제의 발달 단계로 넣으면 에릭슨으로 본다면 신자, 주근, 자,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고 프로이드 단계로 본다면 아동기는 다섯 번째 단계인 네 번째 단계인 잠복기, 잠재기가 되겠지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로 본다면 구체적 조작기가 되겠어요. 자,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자아 정체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건 청소년기가 되겠지요.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유치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보존 개념은 보존의 개념이나 가역적 사고나 분류 서열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아동기가 되겠는데 하여튼 앞에를 잘 몰라서 가설 영역적 출입, 조합적 사고는 청소년기의 수준인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죠. 청소년기. 그 다음에 하나의 속성에 따라 대상을 배열하는 서열화, 분류, 서열, 비교는 구체적 조작기, 청소년기가 되겠죠. 아니면 아동기가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뭐 기억번은 청소년기, 디귿번도 청소년기. 그럴 때 답은 두 개로 나온다면 거기 오면 니은번과 니을번이 되겠습니다. 거기 유치가 영구치로 바뀐다는 것은 엄마가 아니고서 이제 아빠는 잘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본 게 이빨이 있대 이런 것이지 애들 이빨 보고 뭐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토장군 이런 거죠. 이제 엄마들이 하는 거죠. 아빠들은 제가 보니까 몰라 우리 애도 이빨 빠졌나 이렇게 물어보지 뭐 이빨이 언제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자, 좋습니다. 16번 넘어가 보세요. 중년기 문제 나왔네요. 중년기. 자, 중년기를 이 문제에서는 나이까지 넣었지만 어쨌든 중년기의 발달 특징. 중년기에 관련된 용어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중년기.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려졌었다. 요즘에 이 중년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기는 너무나 가슴이 써물어요. 왜냐하면 중년을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생 고용이라는 관념이 존재할 때 직장의 최고 지위를 올리면서 안정을 고사하는 절정기에 왔기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렀었지만 지금은 참 그 가슴 아픈 얘기고 또 가정녀로 본다면 샌드위치 세대. 여전히 둘째는 결혼도 않고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부모는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이러면서 양육과 봉양을 같이 해나가는 샌드위치 세대. 특히 전업주부로 오랜 생활을 했던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제2의 사춘기라고는 정체감의 위기기. 또 그렇지만은 이 시기에는 어느 누구도 젊은 것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젊은 것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창조적인 해결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어디에도 사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부닥쳐도 거기에 충분히 해결책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창조적, 뭐냐면 문화 문제 해결 능력의 절정기라 하고 창조적 생산성의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년기를 에릭슨이 닥터로 본다면 생산성 대 신체감의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서 갱년기, 남자로서는 메타포스 이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갱년기의 증상도 등장을 하고 이 갱년기의 얼굴이 홍조가지고 뭐 이런 여성들의 특징에 비해서 남자들에 대한 경험을 메타포스 신드롬이라는 이 단어로 쓴다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는데 자 거기 보시면 성격이 성숙해지고 성 정체성이 확립된다. 성적으로 성숙이라는 것은 뭐 늙을 때까지 다 하는 거지만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은 중년기까지 갈 것이 아니라 청년기 수준에서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경험에 의해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노화가 진행되며 신체적 능력이 약해진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생산성 때 침체감이다. 특히
빈둥지 증후군 나와 있죠. 빈둥지 증후군. 만약에 이제 엄마가 전업주부로 지금까지 쭉 계셔왔으면 한 번쯤 이렇게 비오는 날 한번 모시고 나갈 만합니다. 가서 한번 모셔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엄마는 언제나 집에서 또 살림이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좀 생각을 바꿨으면 쓰겠어요. 다음에 17번에서는 태아의 유전적 요인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풀고자 하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남학생과 같은 경우에도 가져가야 하는 것은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리고 다운 증후군 세 가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증후군이죠.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성염색체 이상을 말하는데 어떤 생식 기능의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다운 증후군은 뭐가 되겠어요?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21번, 21번 염색체에 2개씩만 있어야 되는 XXXY 이게 2개씩만 있어야 되는데 3개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증후군을 다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21번 염색체 이상입니다. 21번 염색체가 3개로 이루어짐으로 생기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한 얼굴 유형, 또 짧은 목, 그리고 짧은 손가락, 발가락, 또 두터운 입술, 뭐 이런 등등이 이렇게 등장하는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키블러-로스가 주장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심리적 변화 과정은, 자 18번에서 중요한 것은 우울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어떤 죽음이 선고가 되면 그거에서 누구나 부정을 하다가 다음에 분노입니다. 우울이 아니고 분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분노를 2번째나 3번째 단계로 자꾸 곤지는데 그게 아니고 부정, 분노, 그 다음에 초월자와의 타협입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가고 아니면 신에 갈구하고 막 이렇게, 또 아니면 부모님 산소로 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초월자와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극단의 우울증으로 봐요. 우울이 4번째 단계입니다. 우울이 4번째 단계. 그리고 받아들이는 단계. 우울이 4번째입니다. 다음에 19번 청년기 문제 다뤘네요. 청년기. 청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년기.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한다. 자, 우리가 신체적 측면으로 본다면 제1급등기, 제2급등기, 황금기 이렇게 나눠보는데 제1급등기는 영아기죠. 영아기 중에서도 특히 신생아기. 눈 감았다 떴다 막 축축축 헐가나가는 신생아기. 다음에 제2급등기는 청소년기. 그야말로 발가락에 가시 달았냐. 그래서 뭐 많은 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뭐 몇 가지가 있죠. 또 메이커 있는 신발들이 여러 컬러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뭐 등산하는 뭐 이런 거 있죠. 그 옷이 뭐 이렇게 오리털로 된 그 옷들을 또 한 번씩 갖고 있는데 대부분 검정색인데 빨간색 이런 옷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빨간색 가진 옷을 입고 나타난 아빠는 일진을 자녀로 둔 아빠인 거야. 일진. 일진이 빨간색을 입는다 보니까 검정색 입은 사람들은 보통 학생이고, 그런 것처럼 이 청소년기에는 가시 달았냐 할 정도로 구척구척 그냥 신발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막 신체가 밀려 나오는 거죠. 말은 제2급등기. 그에 비해서 청년기는 신체적 황금기라고 표현합니다. 신체적 황금기. 다음에 주요 발달 가업은, 청년기의 주요 발달 가업은 둘이죠. 혼인과 직업이지요. 혼인과 직업. 왜냐하면 청소년기만 하더라도 마음적으로만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분리계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머니가 겨울이어서 마음만 봄이어서 사춘기, 심리적 이유기, 그 성질만 더러워져서 질풍노독이 겉돌고만 있으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자꾸 겉도니까 주변에 있는 시기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첫 단계에는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는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또는 혼인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관계망을 만들든지 직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심체감에서 허덕이게 된다. 그래서 심체감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고립감에서 허덕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친생자의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신체적 요소보다 사회문화적 요소를 강조한다. 아동기 이후 인생의 과도기로서 신체적 성적 성숙이 빠르게 진행된다. 바로 이것은 청소년기를 설명하는 거죠. 에릭슨의 단계에도 진리감대 고립감에 좋고.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유아기 특징 설명했네요. 유아기. 나이 말했죠. 유아가 한자가 두 개가 있어서 인판트가 있고 또 그러면 젖먹이 유자가 있어서 그래서 유아기가 나올 적에는 유아기가 이게 보통 우리가 젖먹이 영아기와 비슷하게 이거 쓰는 거고 그리고 이 유아기는 유치원 올 때 어린 인펀트 개념을 쓰기 때문에 근데 보통 뭐 어린이집 유치원 보면 유아기 이렇게 한글로 쓸지게 되면 요즘 한글로 한자로 문제를 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유치원 단계 정도 보지 않겠습니까? 주요 발달 가업 중에 하나가 배변 훈련이다. 정말 애들의 배변 훈련이 이때 유치원 단계에 이루어집니까? 뭐 어떤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다.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단계라고 그랬죠. 아동기, 학령기. 홀버그의 인습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이다. 인습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아동기, 학령기가 되겠어요. 7살에서 한 10살 그렇게. 다음으로 에릭슨의 신뢰감대 불식감, 신자, 이건 영아기가 되겠네요. 영아기. 물알론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것도 아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도 캄캄한 데 가면 왠지 막 춤추는 것 같은 거 막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답은 뭐, 이제 가장 가까운 것은 뭐 1번, 가까워서 1번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21번 인생 주기별 발달 특성이 나왔네요. 인생 주기별 발달 특성이 나와 있는데 영아기에 거식증이 나타난다? 영아기에는 폭식증이 나타나죠. 끊임없이 먹으려고 그러죠. 먹다 자고 자다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식증은 청소년기,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많이 등장을 하죠. 그 날씬한 몸매, 날씬한 몸매 그게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고 이제는 그 많은 그 인식이 바뀌어져서 굳이 뭐 먹지 않아서 요즘 뭐 아로니인가 뭔가 그거 참 거 아침에 먹을 때마다 저도 굉장히 불편한데 뭐 친구가 오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사주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주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요즘 경주에 있는 그 친구는 그 옛날에 그 울릉도에 경찰대학 나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과수한다고 또 사과가 다 상했다. 그 상해 이 말은 상했다는 건 뭐야? 왜 주문한다고 이 말 아니에요? 이 말을. 근데 또 사과도 그쪽에 피해가 많아서 우리 실적으로 1차 산업에 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대안이 나오질 않고 어느 정도면 술도 담고 뭐 잼도 온다고 하지만 과수원이면 그 양을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어떤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유아기, 신자, 죽은 자. 어떤 3살, 6살 유치원 단계니까 이렇게 이제 주도성대 죄책감. 아동기는 자기중심성이 완화되고 역할 수용을 다른 말로 한다면 사회적 조망 능력, 사회적 조망. 맞으면 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도 볼 줄 안다라는 사회적 조망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아동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상상의 정중, 개인적 우화가 나타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자기중심성 그러면은 전조작기의 특징을 하지만 인생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기중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면 좀 이게 감춰놓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그 성질이 더러워서 막 뿜어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은 상상의 정중과 개인적 우화가 되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보는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앞에, 뒤에는 안 갖고 앞에만 갖고 있는 거죠. 젊었을 때는 앞에, 위에만 보는데 나이가 들면 뒤태를 더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기에는 그냥 앞에 갖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앞에 갖고 뒤에가 깜장에 묻었던 말도 그건 주겠지 않아. 상상의 정중.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와 같지는 없어. 자기만의 독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개인적 우화. 이게 바로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자기중심성이 되겠습니다. 뭐 5번은 좋고. 다음에 22번에 보면 청소년기가 나와 있네요. 청소년기. 뭐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이어서 여기도 보니까 나이를 그렇게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극단적 정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성적 성숙, 자아 정체감이 형성된다.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이다. 힘과 기술은 향상되지만 신체적 성장은 둔화된다. 이것은 청년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신체적 측면에서는 제2급등기 아니겠습니까? 4번은 틀린 거죠. 4번은. 다음에 5번은 자아감, 맞으면 정체감 논란이나 역할혼미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풀었습니다. 현실적인 나와 그리고 이상적인 나 사이의 갈등.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 뭘로 나타나? 아노미로 나타나는 거죠. 아노미. 다음에 2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영아기가 나와 있네요. 영아기. 젖먹이 시기가 되겠는데 애착. 영아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유성이 애착이죠. 애착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라고 애착과 같이 옆동네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낯가림 또는 분리불안 이런 것을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그렇죠? 우리가 영아기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신생아기에 나타나는 반사 운동에는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로 나눠볼 수 있다. 생존 반사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저착기 반사, 탐색 반사라고 그러죠. 다음에 빨기 반사, 흡입 반사라고 합니다. 다음에 삼키기 반사, 연화 반사. 이것은 뭐 경험과도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일반적인 동물과 똑같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존 반사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원시 반사라고 부르는데 발가락을 쫙 피는 바빈스키 반사나 어떤 소음에 깜짝 놀라서 몸을 폈다가 꼭 움츠리는 모로 반사나 또는 파악 반사, 또 걸음마 반사, 동공 반사, 수영 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 원시 반사. 좋습니다. 피아제의 감각 운동 단계로 언어는 발달하지 못했지만은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목적.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말 못하고 애들이 아직은 기지도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엄마가 와야 할지 않으면 바로 울음이라는 도구를 써서 엄마를 불러내지. 바로 이렇게 합니다. 서열화 분류와 보존, 가역적 사고, 서열, 비교, 분류. 맞아, 유목화라고 그러죠. 분류하는 것을 끼리끼리 묶는다니까 분류는 유목화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 조작기. 아동기 수준에는 이 정도는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답은 저는 아정하기 보면 영하기. 답은 뭐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24번에 보시면 문화 문제 나왔네요.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는 생활 양식이죠.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하는데 자 거기 보면은 세대 간에 전승된다. 문화는 세대 간에 전승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문화의 전달 계승이라고 해서 문화 전개라고 하고 줄여서 문화화라고 합니다. 문화화. 문화의 전달 계승, 문화 전개 또 문화화. 또 이렇게 조상들이 만든 빛나는 얼과업적을 유형이든 무형이든 내려받으면서 한 구성원이 되고 또 다른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한 구성원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달 계승을 문화화라고도 하고 사회화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생득적이기보다는 학습성에 의해서 배워나가게 된다. 그래서 학습성, 획득성 3번에 나와 있죠. 다음에 자기 행동에 대한 규제와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하죠. 문화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게끔 압력을 넣는데 그것을 우리가 문화기대라고 합니다. 문화가 구성원들에 대하여 갖는 압력을 문화기대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화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평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긋장나서 살려고 하는 특히 세계적으로 보면 청소년기 또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면 세상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짜증내고 자꾸 짜증을 내는데 노년기 이런 것 등이 자꾸 주변인의 시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기대에 어울리는 인간은 평균인이라 하고 문화기대에 어울리지 못하는 인간을 주변인이라고 합니다. 교육이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인을 평균인으로 이끌어가는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인을 평균인으로 이끌어가는 활동이다. 문화 변용은 둘 이상의 이질적 문화가 접촉한 결과 한쪽이나 쌍방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문화가 접촉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을 문화의 접촉을 통한 변화해서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복지에서는 문화 변용이라는 용어를 더 씁니다.
그래서 문화 접변, 문화 변형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문화 접변, 문화 변형 같은 말. 두 개 이상의 문화가 부닥쳐서 말하자면 어느 한쪽이 변하든, 말하자면 어느 한쪽이 완전히 변하든 흡수적 변화죠. 완전히 빨려버리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뭐 어린 시절에 배운 것처럼 만주족의 문화가 있느냐, 끝내 한족의 문화에 부딪혀서 흡수되어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25번에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할 분화가 이루어진다, 사회와 기능을 수행한다, 감정을 공유하고 주범 목표를 수립한다,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 긍정적 기능만을 수행한다? 아니죠. 라는 거. 집단은 그야말로 패거리, 그저 범주 시대, 요즘 영화가 뭐냐, 마블리가 나온 범주 뭐라고, 범주 도시, 범주 도시처럼 이 집단은 부정적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 정말, 특히 청소년기에는 바로 그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가 빨리 지금 제가 빨리 지금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지금 3시 8분 해야 됩니다. 한 1시간 넘겠나요, 제가? 어떤 문제가 보면 확실히 떠오르지 않지만 앞면이 있는 문제로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이르등만 더 오면 안 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번 이르등만 더 오면. 근데 이르등 올 때 다 보려고 하면 시간 없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걸치지 않으면 미끄러져 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럼 문제를 풀면서라도 이렇게 또 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자꾸 찾아오면서 지금 보이는 것도 못 보는 상국에 찾아가면서 볼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게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는 조사론을 한번 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